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옛날에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난생 처음 사연까지 보내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깨지고 파혼을 한 뒤로 이것저것 수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식을 겨우 2달도 안 남기고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파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괜찮냐, 별일 없냐고 물어요. 사실 저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태평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쎄한 느낌을 계속 받았고 진짜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결혼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결혼이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결국 책임지기로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뱃속의 아이를 본의 아니게 원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이 결혼을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는 제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잘못은 저와 제 남자친구가 저질러 놓고 아무런 죄 없는 뱃속에 아이 탓을 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스스로를 다잡으며 제 선택을 책임지기로 다짐하며 진행하고 있던 결혼이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이상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왔었고요.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예식장을 정하고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드레스나 웨딩 촬영 업체도 골랐어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새언니가 우리 회사 근처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이 근처에 왔다가 아가씨랑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요. 근데 듣자마자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새언니 사이가 단둘이 점심 먹고 그럴 사이는 아니거든요. 새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활발한 사람이에요.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에 반해서 새언니는 제 기준에는 너무 말이 많아서 단둘이 같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특히 속마음을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는 편이지만 대신 뒤끝은 없어요. 새언니와 제가 가족으로 살아온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서로 너무 다른 성격 탓인지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며 지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서로 앙숙 관계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고 가급적 둘이 있는 일을 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언니와 제가 한편을 먹고 대단한 일을 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시집 오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 아빠의 제삿날이었죠. 엄마가 제사를 앞두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새언니와 제가 모든 제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학교도 하루 못 나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새언니 역시도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일찌감치 와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우리 2사람이 마트와 시장을 뛰어다니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숨 고를 틈도 없이 재료를 씻고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고생은 언니와 제가 다 했는데 그 공은 전부 오빠한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 눈에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한 며느리와 딸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고 일 끝나고 밤늦게 들어온 아들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부모 제사 지내려 달려왔다며 엄청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와중에 이런 말까지 하는 바람에 새언니와 제가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상님, 차린 건 별로 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는데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새언니와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저희 이야기는 완전 쏙 빼고 오빠만 잘 되라고 빌더군요. 기가 막혀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 생각해서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새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죠. 이이가 제사상 차렸어요? 음식 만드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이 사람만 잘 되라고 빌어주세요?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죽어라 이런 건 저랑 아가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이럴 거면 어머님 아들 불러서 일 시키시지 왜 저랑 아가씨한테 일 시키셨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이 집안 제사 준비를 제가 왜 해요? 새언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엄마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인다거나 얄밉게 보인다기보다는 이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딸이라고 차별받으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언니 말을 거들었죠. 맞아.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기껏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줄 알아? 나도 이럴 거면 다음부터 일 안 해. 오빠랑 엄마만 하던가. 믿었던 딸까지 쌍심지를 켜고 반항을 하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내 딸도 이렇게 못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남의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그날 엄마는 새언니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안 명절과 제사 때는 오빠도 새언니랑 똑같이 집에 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새언니와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게 전부였어요. 워낙 두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언니와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배도 점점 나오는 것 같고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보는 것 같네.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아가씨한테는 내가 빚진 것도 있으니까 뭐라도 돕고 싶네. 빚진 게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새언니는 제 말에 살짝 웃더니 나 처음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며 새언니를 우리 집에 처음으로 데려온 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임신 4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승낙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몸간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완전히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새언니한테 가시돋친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요즘은 혼수 대신 손주를 데려온다고 하더니 어휴,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네. 당시의 새언니는 첫 대면부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새언니만 완전 독박을 쓰게 된 거죠. 그 모습에 같은 여자로서 저도 모르게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 식구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그게 왜 여자 탓이야? 막말로 오빠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생긴 거잖아. 저 언니가 혼자서 만들었어? 탓하려거든 공평하게 둘 다 탓해야지. 왜 오빠는 쏙 빼고 저 언니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평소 저는 제 생각을 겉으로 말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크게 화가 났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새언니를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도와는 달리 새언니는 그날 제가 자기 편을 들어줘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나도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 같았는데 그때 아가씨가 내 편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제는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 내 심정 잘 알겠네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 흔한 일이라곤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여전히 밉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새언니랑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약간 감동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저는 아직 어린 것 같고 한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니 생각지도 않게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흐르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주임이라고 하는 예비 시아버님은 저랑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을 하면 자기가 사회적인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하시면서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투덜거리더니 자리를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언니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내가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예비 신우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동안 살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별 수 있겠냐며 딸 자식 간수 잘못했으니 이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너희 집에서 혼수라도 성의껏 해오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왔냐면서 저보고는 나이도 아직 어리니 모를 수도 있는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시댁에 인사를 가는 딸한테 아무것도 안 들려 보낼 수 있냐 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눈치 없이 끼어들면서 자기가 아까 들고 온 홍삼 세트가 사실 제가 사온 거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줌마가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조용히 안 하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바깥 양반이 한평생 교단에 서신 분이라서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그런 분 얼굴에 먹칠한 거야? 알고 있니? 너 결혼할 때 되면 배도 더 나올 텐데 그때는 드레스로 커버도 못해. 그렇다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다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기가 막힌 생각이 있다면서 양가 부모님들이랑 친지들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하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덜 떨어진 놈아. 그동안 우리가 뿌린 건 걷어야지. 너희 아빠 정년 퇴직 전에 결혼식 하라는 이유가 대체 뭐겠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아무튼 이깟 홍삼 하나 들고 와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는 창피한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소심한 제 성격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까 진짜 죄인이 된 것 같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신우도 한술 더 뜨면서 임신 3개월 맞냐고 벌써 배가 좀 나온 것 같다면서 속을 뒤집었어요. 당연히 아직 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 평소에 오후 사이즈 입어서 그렇게 살이 찐 편도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된 건 분명 잘못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은 많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잘 갔다 왔냐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한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걱정 끼쳐드리는 건 싫었거든요.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 꿀꿀한 기분으로 누워 있었는데 문득 새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새언니가 지금의 나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하고 그때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하나가 날아오길래 확인했더니 오늘 인사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눈에 읽히지도 않는 엄청 긴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와 예단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본 가구들은 물론이고 가전제품도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당연하고 안마의자, 와인 냉장고 같은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와인은 먹지도 않는데 저런 걸 왜 사오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3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가구들도 전부 비싼 수입 브랜드였는데 예단으로 샤넬 가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집안 망신이라는 둥 명예가 중요하다는 헛소리를 한참 하시더니 결국 저한테 엄청난 예단과 혼수를 가져오라는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식 혼사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미천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결혼이고 뭐고 이대로 다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새언니가 힘들 때 연락하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상견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남자친구 지금 사는 집이랑 예비시댁 주소를 알려달라 하고는 일단 알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으로 향했죠. 오빠도 새언니랑 같이 오기로 했고 저희가 도착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네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들은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 마냥 인상을 쓰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저희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식사가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핸드백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어 우리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순서야 어떻게 됐건 이젠 어쩔 수 없으니까 기왕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죠? 그쪽 집안 형편을 제가 몰라서 시세에 맞춰서 적어본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혼사가 진행되다 보니 애들 신혼집은 지금 우리 아들 사는 집 계약이 1년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에서 살다가 계약 끝나갈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기 전부터 혼수와 예단 목록을 받아들게 된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못 하셨어요.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짜 이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다 해가야 돼? 오빠 집이 18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에 다 들여놔. 그리고 1년 후에 새 집 구해서 이사 가면 물건 다 망가질 텐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혼수는 엄마 집에 보관하면 돼. 내년에 새 집 구하면 그때 한 번에 가져오면 되니까 별 문제도 아냐. 아니 그럼 그냥 그때 가서 사면 되는데 뭐하러 혼수를 벌써 사라고 해? 그리고 이 명품백은 또 뭐야? 난 이게 가장 이해 안 가는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을 따지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발끈하셨습니다. 원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집도 해주는데 가방 정도는 감사의 의미로 선물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오기 싫으면 사오지 마. 너 우리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 이젠 너네 부모 앞이라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상견례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옆에서 조용히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던 새언니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말을 잘라먹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제가 보니까 욕심이 좀 과하시네요. 누가 보면 사자 직업가진 아들 장가 보내시는 줄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신혼집 말인데요. 자가로 해주시는 거 맞죠? 설마 없어 보이게 전세니머니 대출받아서 해주실 생각은 아니죠? 그러자 아무 대답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그쪽 아드님 집 주소를 알게 되어서 부동산에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 살고 있더라고요. 설마 혼수를 이만큼 달라고 하시면서 신혼집은 월세방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새로 30평대 아파트라도 사주실 게 아니라면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죠.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며 자기 아들에게 왜 너는 월세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게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보증금까지 빼가는 바람에 작년에 재계약할 때 월세로 전환했어. 아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엄마 때문에 팔자에 없는 월세 내느라 죽을 맛이라니까. 말문이 막힌 듯 그 집 아줌마는 한참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래요. 월세 맞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년에 계약 끝나면 번듯한 전셋집 구해줄 생각이었어요. 누가 안 해준대? 빚쟁이도 아니고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네. 저희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사돈께서 주식 같은 거라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단계? 최근 들어 급전이 엄청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시는 집도 담보로 대출 받으셨죠? 거의 받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땡겨 받으신 것 같던데. 집값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엄청 곤란한 상황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도 남자친구 아버지는 처음 듣는 소리였는지 표정이 엄청 무섭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더 이상 상견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 되었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저희 새언니의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에 손을 대서 수억을 날려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남자친구 사는 집 전세금까지 빼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 아버님은 밖에서는 근엄하게 체면을 차리고 다니는 선생님이었지만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깡통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파혼 결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결혼 안 한 여자가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냥 파혼한 게 다행이라며 육아를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새언니가 엄청 큰 용기를 주었고 자기가 해보니 애 키우는 것도 별거 아니라며 언제든 힘들면 이야기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아니면 끝까지 저 집안 인간들 페이스에 휘둘렸겠지만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행동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겁니다. 한때는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지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